예,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을 대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줌 강의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보면은 이 문제, 즉 오늘 제목을 보시는 대로 한반도 분단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몇천 년이나 이어온 민족이 이렇게 허리가 잘려서 마치 우리 남한은 대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섬나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뭐 대충 뭐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여전히 개운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됐단 말인가? 어떻게 한쪽은 이렇게 공산주의 이북이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섬나라가 되고, 또 이 남북이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대포를 쏘고, 그리고도 지금 휴전된 지가 올해가 딱 70년이 됐는데, 이 모든 역사의 원인,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나는 궁금해서 이따 조금씩 알만한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의문을 제기해보고 해도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지 해서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몇몇 학자들의 서적이나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본 건데, 오늘 한번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본래 우리가 2차 대전 말기에 전쟁이 이제 곧 끝나간다고 할 때죠. 그럴 때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동맹한 건 아니지만은 연합군의 반대편에서 이제 싸웠고, 연합군도 마지막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에 독일이 패망하는 거는 좀 일찍 끝났고, 일본도 이제 8월 15일 끝이 나죠, 전쟁에서. 그렇게는 하지만 이제 그 어간에 카이로 회담, 그리고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회담과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까지 해서 전후 처리 문제를 그 강대국 몇 나라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든 그 어간에 그런대로 포츠담 회담까지는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문제가 났었는데, 단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나온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신탁 반탁 해가지고 굉장히 나라 안이 또 요란스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츠담 회담이 끝난 것은 바로 이제 8월 15일 얼마 전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포츠담 회담까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그 핵심 인물 누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허리가 잘려졌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보면은 여기 판문점이 있고 38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38도선 대충 이렇게 끄었습니다. 그어가지고 인천과 서울이 포함된 38도선 부근에서 그럼 한반도가 거의 절반 정도가 북한이 조금 더 크고 절반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옹진반도부터 이 강원도 이 동해안까지 이렇게 38선을 끄면은 이게 선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경계하고 방어하고 지켜내야 될 선이 너무 길어서 북쪽을 조금 더 올리고 남쪽을 좀 낮추면은 요 155마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휴전선을 지켜내기가 좀 용이하다. 단지 그겁니다. 그래서 38도선대로 쫙 직선으로 끊지 못하고 서쪽은 조금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만큼 북으로 주고 이만큼은 남으로 내려오고 하는 그 하면 그저 무난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끄어졌습니다. 총 연장은 248k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해서 우리 휴전 그러니까 38선이라 하지 않고 군사 분계선, 북한 한계선, 남방 한계선, 민간 통제선 이렇게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포츠담 회담에서 어떻게 결정되었었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포츠담 회의 결과를 보면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렇게 4개 나라가 일본 본토, 일본 열도를 분할 통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게 포츠담 회담이죠. 그러면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여기 가운데 토막 제일 큰 도시가 다 들어있는 가운데 토막은 미국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된 이 부분은 영국이 통치하고 보라색으로 된 요 섬 한 개는 중국. 그때 중국은 이제 자유중국 그 국공내전 중국이 아직 내전 중이기 때문에 자유중국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게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기 그 전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통치한다. 이제 이렇게 됐고 수도 동경은 베를린식으로 동경 자체는 그걸 또 네 토막을 내 가지고 미영 중소 동경은 네 나라가 공동 통치하는 걸로 그리고 오키나와는 미국이 통치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결정된 게 포츠담 회담이고 포츠담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그 한반도가 분할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것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일본의 고시로 유키코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일본 군부가 미국과 소련의 충돌 지점이 그러니까 그 만약에 미국하고 소련이 함께 일본을 옥죄어올 때 그 일본이 뭐 지는 거는 뻔한 일인데 그 미국과 소련 군대가 어디쯤에서 맞닥뜨리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만약에 중국 대륙이나 만주쯤이나
조선 어디쯤에서 미군과 소련이 맞닥뜨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소련이 북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홋카이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슈로 쭉 내려오고 이제 일본 본토에서 일본 본토를 미국이 얼마 점령하고 소련이 얼마 점령해 가지고 소련이 일본 본토를 얼마 차지하겠다 이래 되면 곤란하다는 거야. 이제 이 고시로 유키코 교수는. 그래서 패전 후에 일본이 제기하는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의 38도선 부근도 일본군이 꼽은 그 유력한 미소 대립 지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소련은 8월 9일 이제 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다시 말해 일본과 미국 전쟁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련이 8월 9일 날 그 해에 1945년 8월 9일에 개전하자마자 만주와 남사할린 쪽으로 진격했고 하루 만에 항쟁북도 운기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8월 10일에 일본은 항복 의사를 밝혀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급하게 미군 소령 딘 러스크,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지내게 되죠. 이 사람이 딘 러스크가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38도선을 분할 점령선으로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소련군의 홋카이도 상륙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리고 일본 천황은 8월 15일 종전선언, 이게 이제 종전선언이 항복이 아닙니다. 전쟁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왜 항복을 안 하냐? 아니, 일본의 왕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항복을 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종전선언 운운하잖아요. 그리고 그건요, 종전선언은 어느 쪽도 진 것도 이긴 것도 없이 양쪽 다 지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이긴 것도 아니야. 전쟁은 끝낸다는 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소련이 참년 일본 열도 그 분할 점령은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시점에 항복하는 거죠. 이 소식을 이제 전에 들었던 그 김구 백범은요 통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꼭 이 종전이나 뭐 항복이나 꼭 교묘한 시점에서 이 일본의 계산된 시점에서 전쟁이 끝이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김구라든지 그 시대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소련이 일본 본토 홋카이도 정도라도 상륙을 해가지고 점령하는 후에 일본이 항복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달라질 텐데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계획들은 그 뒤에 조종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에드윈 올드파더 라이샤워. 자, 여러분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하여 메가드에게 전해졌고 메가드는 라이샤워가 읊어주는 대로 미국의 타전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 타전을 받는 것은 삼부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조지 링컨 소장과 찰스 본 스틸 대령 그리고 딘 러스크 소령 이 세 사람 3인방 그 백악관의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 사람이 이 계획대로 이제 일본 본토는 분할하지 말고 일본 전체를 미국이 통째로 점령하고 조선반도 절반쯤을 소련에게 할양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에드윈 라이샤워, 메가더, 그 다음에 조지 링컨, 찰스 폰스틸, 딘 러스크,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요 6명의 손에 의해 가지고 그 한반도가 분할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책임과 그리고 영향력은요 메가더라는 거예요. 태평양 군대 사령관이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 메가더가 일본에 있을 때는요, 일본의 왕이라도 메가더 앞에 가면은 뭐 체격도 작고 메가더 앞에 꼼짝을 못해.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그 메가더는 일본 땅에서 일본 왕이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그런 태도로 뭐 메가더를 신과 같이 또 그래 섬기니까 메가더는 아주 우쭐해가지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메가더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 역사도 모르고, 일본 상황도 모르고, 일본의 뭐,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사무라이, 어떤 그 정신도 아니고, 사무라이 문화처럼요. 대개 일본이 그래가지고, 일단, 가불 관계가 확실해지면요, 그 딴소리 안 해. 그냥 미국은 영원히 일본 사람들이 상전처럼 모십니다. 깍듯하게. 그래서 한반도는 뭐 나라가 뭐 우리가 국토 면적이나 인구 순환 뭐 모든 면에서 일본을 우리가 뭐 섬겼던 나라고 이러니까 우리하고 일본 관계는요. 갑을 관계가 아직도 일본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자기들도 잘하는 게 있어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신 문화라 할까요? 자, 여기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세요. 에드윈 올드파더 라이샤워, 메가더의 정치 담당 보좌관이에요. 메가더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군인들이 뭐 일본을 알겠어요, 조선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에드윈 올드파더 라이샤는 동경에 와 있던 우리 기독교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살 될 때까지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그 일본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본의 비파오 교토 옆에 교토 조금 위에죠. 위에 비파오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서남편에 거기에 엘야쿠지라는 일본 말로 엘야쿠지 이제 한자로 쓰면 연력사가 되는 그 절간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엔닌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신라시대 우리나라 같은 신라시대 장보고 시대입니다. 그때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 가서 10년을 지내온 그 일기를 라이샤워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읽어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뒤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까지 하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 마무리할 그때쯤에 그는 일본으로 파송돼가지고 메가더 곁에서 정치 담당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이샤워와 메가더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일본 본토는 분할되지 않고 조선반도를 나누어지게 하는데 이 라이샤워와 메가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놓아야 돼. 메가더의 동상부터 세우겠다고 덤비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비극과 가장 큰 참화를 불러온 그 한국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메가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먼 훗날 메가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한반도 분할과 한반도 전쟁에서 580만 명의 사상자, 죽은 자
부상당한 자가 580만 명이 넘는데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낀 거예요. 김종필이가 만났을 때 죽기 전에 정말로 자기는 조선반도를 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그 통일을 보기 전에 자기 죽을 수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토로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 한반도가 분할됐느냐? 그 일본 본토 분할 계획이 왜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엉뚱하게 조선이 분할되냐는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마지막 한 살까지 또 싸운다던 그 일본은 왜 서둘러 8월 15일에 항복을 했을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개 뭐 원자폭탄 투하 때문에 항복했다. 주로 원폭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미국에 있었던 일본 학자 하세가와 스요시 교수는 원폭 투하보다 일본이 더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소련 참전이 더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소련은 앙숙이잖아요. 아시는 대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소련이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본은 미국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러기 상태에 가 있고, 그럴 때 소련이 이제 일본 열도의 발을 딛고 올라서는 날에는 일본의 운명은 그야말로 보장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원자포탄보다 몇 배나 더 두려워하는 게 소련이 참여였다는 거예요. 소련이 참여하는 해가지고 일본 열도를 분할을 고집하게 되면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또 소련은 일본 본토 분할 그 포츠담 선언에서 스탈린이 결정한 거니까 일본 열도를 분할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 뭐 일본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소련을 두려워했던 거죠. 소련이 참여하는 일본 분할을 피하고 또 천황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소련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발을 대기 전에 전쟁은 끝이 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폭 때문에 행복했던 주장은 미국의 일본 열도 단독 점령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전의 설계자들이라고 하는 메리츠 미디어에서 출版한 책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1904년이죠. 그때 패배를 서력하려고 한다면은 소련이 일본의 미래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늦었지만 서둘러 항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때가 바로 8월 15일이니까 김구가 통곡할 만은 했죠. 패전 계획도 일본은 치밀하게 세웁니다. 질 때 지더라도 잘 때를 맞추어 가지고 가장 유리한 때에 항복하는 걸로, 그렇게 일본은 패전 계획까지도 계획을 우연히 되게 되면 안 되고 계획된 대로 돼야 된다. 일본은 사실은 뭐 일본 항복, 우리가 볼 때 너무 늦은 항복이죠. 소련이 동아시아의 전쟁에 들인 게 이제 미국이 한 건데, 미국이 뭐 얼마나 그걸 소원했는지 몰라요. 또 원자탄 같은 인류 재앙을 불러온 것 너무 늦은 항복이라. 일본 사람을 생각해서 또 그렇고, 우리를 볼 때도 소련군이 그 참전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했더라면은 자기도 원자탄 안 맞고 우리나라도 분할 안 되고 이렇게 포츠담 회담 핸들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게 된, 이것은 전부 다 일본의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1945년 2월 얄타에서 연합국 정상이 소련의 대일 전쟁 참전을 논의하고 있을 때 일본 고노의 후미마로 그 전 총리죠. 패전 불가피론을 지는 거는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패전 이후 공산주의가 일본 땅에 들어가도 안 되고, 또 옛날에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소련이 패했던 걸 서려하려고 하는 자세로 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천황제를 유지하고 패전 이후에 일본이 공산화되는 걸 막으려면은 영국, 미국 쪽에 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전쟁 종결을 추진하는 게 가장 유익하게 끝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왕은 그래도 종전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면 적에게, 그 미국에게 확실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4월 달에 오키나와 전투였는데, 출혈 작전, 그야말로 일본 사람 뭐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도 코피를 터지게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 목적은 전투에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의 출혈, 미국의 출혈을 최대한 이야기해가지고 항복할 때 하더라도 조건을 완화한다. 이걸 이제 출혈 혹은 방파제 혹은 뭐 버리는 돌. 그래서 이제 이 출혈 작전, 다시 말하면은 일본군과 모든 민간인에게도 이제 이 출혈 작전에 너희도 피를 흘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 일본 본토를 지키는 방파제, 또 버리는 돌, 이런 말을 써가면서 오키나와 전투는 아주 참혹했는데, 직접 전투를 한 양쪽 군인도 뭐 많이 죽고 다쳤지만은 주민 전체가 46만 명인데 그중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그때 긴급하게 동원된 조선인 한 1만 명도 군부와 위안부 뭐 이렇게 함께 가서 희생됐다는 거예요. 전쟁 도발은 정말 무모한 짓이었지만은, 그래 종전 계획만큼은 결국은 일본이 계획한 대로 다 진행됩니다. 포츠담 회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죠. 1945년 7월 6일부터 8월 1일, 그러니까 8월 15일이면은 일본이 항복하는데, 그 직전 8월 1일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다 결정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메가더하고 라이샤워, 미국의 산부조정위원회 소장이었던 조지 링컨, 찰스 본스틸, 딘 러스크,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요 몇 사람, 6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모든 것이 다 백지가 되고 조선열도를 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트루만도 우리 은인도 아니고 메가더 다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찢어내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원흉들이 메가더로, 사실은요. 그건 많이 놀랬죠. 우리는 뭐 메가더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뭐 국가의 은인이다 해가지고 막 동상을 세우고 숭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역사를 모르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야, 지금도. 또 그 앞에도 미국이 얼마나 못된 짓 했느냐. 이게 이 가스라 다로라는 일본 총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육군성 장관이죠. 국방부, 지금 뭐 전쟁성 육군성 하는데,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는 사람, 태프트하고 가스라 다로, 이걸 보통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라 그래요. 요 두 사람이 못된 놈들이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걸 점령하는 걸 일본이 양해하면은, 미국에서는 일본이 조선반도를 점령하는 걸 양해한다 하고 미략을 해, 미략. 이걸 가스라 태프트 미략. 여러분 위키 사전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아무 데서나 가스라 태프트 미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야. 나중에 이 윌리엄 태프트는요, 미국의 27번, 27번째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제10대 연방 대법원장을 지내기도 하고, 육군성 장관을 지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 가스라 태프트,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어라. 대신 우리가 필리핀을 먹는 걸 당신들이 양해하라. 이런 악당들이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그 우파들 그 멍청한 사람들은 여전히 친일파고 친미파고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스라 데포트 밀약이라고 합니다. 가스라 데포트 협정은 러일 전쟁 직후에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조선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에 당시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테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은 미일 간에 모두 극비에 붙었기 때문에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에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문 같은 게 없어요. 그 일본, 미국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 제국의 조선 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서로 용납한다. 미국이 좋은 나라 맞나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 맞나?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누구 때냐면 미국 대통령은 시어도어라고도 하고 데오도르라고 합니다. 발음을 시어도 혹은 데오도르라고 하는데 루스벨트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말고 1858년 10월 27일부터 1919년 까지 살았던 미국의 정치인이죠. 작가요. 26번째 대통령인데 보통 데오도로 루스벨트라고도 합니다. 소수 기업의 독과점 철폐, 철도 운영의 국가 통제, 재벌과 노조 간 중에 중재 및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노동자 보호 입법과 동시에 폭력적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 자원 보존 등의 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의 장기간 갈등을 종식시키고 바로 대통령 및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기업과 노조를 동시에 통제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외교적으로는 간섭주의 및 제국주의 노선을 고수하며 베네수엘라 문제, 카리브 해안 문제에 개입하고 남아메리카 여러 정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1904년도부터 파나마 운하 건설안을 추진하였고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일본의 편을 들어줍니다. 1905년에 가스라 데포트 밀약을 체결하여 일제히 한반도 강점을 가속시킨 장본이 바로 이 시어도 루스벨트예요. 한편 1906년 모로코 문제 중재와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그 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위키 백과사전에서 나온 대로예요. 매우 잘못된 노벨상 같아요. 노벨상 중에 아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나는 노벨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본 제국의 조선 강점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바로 후에 조선반도는 시어도 루스벨트로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까지 35년간 일본의 폭정 아래 고통을 겪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의 가미까지 전투를 겪으면서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이 가미까지는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너는 죽고 나는 안 죽겠다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죽자야. 반면에 일본은요, 너는 안 죽고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말려요? 그 가미까지는 너야 죽더니 말이야. 나는 죽는다고 덤비니까 그 폭격 전투기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름을 안 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죠. 자, 소련군, 다시 말하면, 이 사이판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 일본의 섬 하나를 정복하는데 얼마나 미국 병사들이 전사하는지 이거 보게 된 거예요. 섬에서의 전투가 이렇게 격렬하고 치열하다면은 만약에 미국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게 되는 날에 미군 병사가 얼마나 죽을 것인가, 절반쯤 안 죽겠나, 이렇게 일본을 미국이 두려워합니다. 미국이요, 덩치는 커도 또 겁은 되게 많은 나라야. 아무 겁낼 것도 없는 걸 가지고 겁을 내. 모르겠어요.
겁이 안 나면서도 겁나는 지 하는지 몰라도 미국은 그 쓸데없는 그런 겁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누가 어느 나라 무슨 군대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어떤 나라도 미국 본토를 실제로 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요 몇 년 사이에 미국의 국방비는요 7천억 불입니다. 이 7천억 불 하면 이게 얼마인지 상상도 안 되죠. 이 7천억 불은요 전 세계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많아. 그걸 미국을 지키자는 거요? 아니면 다른 나라 침략하자는 거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220개 국가가 있는데, 미국 말고 나머지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미국의 국방비가 더 많은데, 정말 그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이 다음에도 한번 더 합시다. 따라서 소련 군대가 태평양에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미국 편에서 그랬어요. 미국은 실제로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판 전투,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미국의 군인들은 끝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었죠. 일본령에 섬 몇 개를 정복하는데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치루었다면은 그 일본 본토에 미군이 상륙했을 때 도대체 미국은 얼마나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미국은 이제 골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발 소련이 좀 나서줘. 그때 왜냐하면 소련이 독일을 작살내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의 힘이 또 대단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볼까요? 그 태평양 전쟁에 여기 미국 땅인데 이만큼을 상대로 미군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섬 하나하나 전쟁할 때마다 미군들이 무지하게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 섬 몇 개 정복하는데도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야 한다면 일본 본토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인가. 또 이 만주, 중국, 뭐 이 인도 차이나 방도 이 모든 그 일본 군대를 다 무장 해제시키고 전쟁을 정말 끝내려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막 지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련이 제발 참여해 주기를 그렇게 미국이 목마르게 간절하게 막 빌다시피 그렇게 한 거야. 그때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회담을 하는 중에서도 담요를 가지고 그 하체를 다리 쪽을 덮어둬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처칠은 또 뭐 여러 가지 병을 알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저 회의 시작할 때만 머리 내밀고 자기 그 침실에 가서 누워 있다가 끝날 때 뭐 결정된 것만 그저 뭐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장개석은 또 중국 자기 국공 내전 본토 전쟁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스탈린이 제일 어른처럼 땅덩어리 제일 크고 하니까 그때 이제 독일을 막 이겨가지고 기고만장할 때니까 뭐 그냥 스탈린이 여기 참여해 주느냐 마느냐 여기에 성패가 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이판 전투에서 미군이 3,449명의 전사를 합니다. 그 부상은 또 얼마나 입었겠습니까? 이오지마 전투에서 6,821명의 미군이 전사해요. 여기 이오지마 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전투에서 27,580명의 미군이 전사를 합니다. 요 섬 하나 요하는데. 근데 이 섬 요거 하나 점령하는데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면은 이 일본 본토 전체의 미군이 상륙해 싸울 때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을 것인가. 이걸 일본도 계산하고 있었고 미국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소련이 제발 이 전쟁에 일본을 끝내주는 이 전쟁에 소련이 나와 주기를 그렇게 이제 미국은 원했던 겁니다. 카이로 회담이 43년도에 있었고, 그때는 이제 장제스도 있었고, 루스벨트, 마신 대로 이 하체가 약해가지고 장애인이죠. 루스벨트는 뭐 연신 담배만 뭐 피워대고, 이때 이제 스탈린은 그 덩치값을 못하고 나라 땅덩어리나 그 스탈린의 최고나 다 그리 보기는 건장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요 겁이 많아. 또 스탈린이 보기보다 고소공포증도 있고 해가지고 먼 데까지 가는 걸 막 꺼린다 할까, 꺼린 정도 아니고 못해 아예. 그래서 이제 이 회의에서는 이 장제석 부인이고 송메이링, 이 송시왕조라고 하는 이 송아이링, 송메이링, 송경린, 이게 세 자매가 하나는 장제석의 부인이 되고 하나는 공상이 그 은행가 홍콩의 은행가 공상의 아내가 되고 하나는 순야첸 손문의 아내가 되고 이제 그랬죠. 이 세 자매가 기독교인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송시 여자 왕조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중국의 요인들과 다 결혼해요. 이게 이제 장제석도 이 여자하고 이제 이 둘이 함께 참여했어요. 이거는 뭐 이것도 환자고 이것도 장애인이고 뭐 여기 이 뭐 처칠은 그냥 굴뚝이야 굴뚝. 딴 데만 연신 피어대고. 여기서 이제 뭐 결론이 뭐냐면은 장제석은 조선 독립에 대해서 이 임시정부의 부탁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걸 많이 주장하는데 이 루스벨트는 조선 독립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야. 얘는 뭐 아예 이 처치는 안 된다고 잡아떼는 사람이고 루스벨트는 그 적당한 때가 이르면 이런 식으로 미온적이고 조선 독립에 대해서 아무 관심은 장제석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주장을 하긴 했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카이로 선언을 하긴 합니다. 회담 연합국은 성전하더라도 자국 영토를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태평양 전쟁하고 다 끝났을 때 그 미국, 영국, 중국 뭐 이런 뭐 소련을 비롯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 영토를 빼앗아 차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후 타고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다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결의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 독립이 국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포츠담 선언에서 또 재확인되기도 하고요.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또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떤 이익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다전 개시 이후에 탈취 혹은 점령한 태평양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은 일본이 천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 구축, 쫓겨날 것이며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 이게 루스벨트의 이야기야.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합니다. 야, 이걸 놓고 뭐 그 당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임시정부는 막 쾌재를 부르고 했죠. 이를 위해서 3대 동맹국은 그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는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카이로 선언이에요. 근데 카이로 선언과 속셈이 있는데 카이로 회담에 참여한 3개국 대표들 중에 영국의 처칠은 한국에 대해 별로 성의가 없었어요. 그는 식민지들이 독립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 은근히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대영 지구에 해가 지지 않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선이 독립하게 된다 하면은 자기들이 그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그 지구촌의 대영 지역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부터 그 벗어나게 되면 그거 어떡하냐? 이걸 누가 감당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처칠은 조선 독립까지도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행합니다. 데오도르 루스벨트는 조선 해방 후 40년 정도는 뭐 신탁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40년 정도. 나중에 뭐 한 5년 정도 신탁 통치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반대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미국 사람이나 뭐 루스벨트나 조선 사람들 아주 미개인이고 미국보다 한 900년 정도 그 후진적인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미군들 앉혀놓고 미군 정훈 장교가 정신훈련할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말을 듣게 될 조선은 미국보다 900년 후진 나라다. 미국 역사가 900년 되긴 하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제에서 한 사람만 조선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국의 국공 내전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마음을 쓰지 못해요. 따라서 카이로 회담이 겉으로는 조선의 희망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해방은 되겠지만은 독립까지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 영토적인 욕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토적인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내보인 은사들이죠. 혹시 이제 다른 나라가 그 당시 그 큰 나라들이 전쟁 끝에 가서 뭐 서로 다 자기 챙길 걸 챙길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스탈린은 또 고속 공포증 때문에 카이로까지 올 수가 없어가지고 카이로에서 만난 후에 장제스는 내전 문제로 귀국하고 처칠이 또 장제석을 꽤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루스벨트가 테헤란으로 날아가서 아신 대로 루스벨트가 장애인인데 병약한 장애인인데 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뭐 그 스탈린이 열차로 비행기 안 타고 열차로 올 수 있는 테헤란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꼴이 참 말이 아니죠. 스탈린 앞에 그래서 테헤란으로 날아가서 스탈린에게 보고하는 꼴로 회담이 진행돼요. 그때 처칠과 루스벨트는 둘 다 거의 중환자에 가까운 그런 처지입니다. 처칠과 루스벨트 두 사람이 카이로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테헤란으로 날아가서 스탈린을 만나긴 했지만 처칠의 건강 상태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했고 기념사진 촬영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떼고 나왔을 때 그때도 줄담배를 피우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초안은요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안에 at the earliest moment 이 빠른 시간 내에 루스벨트는요 적절한 시기에 proper moment 40년 후에 처칠은요 절차를 거쳐서 장제에서 한국의 조속한 독립을 주장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장제성은 못 갔으니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정도의 해당 결과에도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속셈은 조선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게다가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이로에서 테헤란까지 스탈린을 찾아가야 하는 모양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 전부 다 그 처칠도 기분이 나쁘고 또 이제 루스벨트도 기분이 나쁘고 그 뭐 느긋하게 즐기는 건요 스탈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장기간의 전쟁에 걸쳐서 유럽의 피로감이나 미국의 부담을 소련이 덜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뭐 좋지 않고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는 회의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당시 이제 분위기라는 거예요.
테헤란 회담은요, 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3, 4일간 열리는데 이 날짜를 보면은 카이로 회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회담이죠. 고소 공포증이 심한 스탈린의 참석을 위해서 카이로에서 테헤란으로 그 기차로 올 수 있는, 다시 말해 비행기 타지 않고 그런 장소로 옮긴 것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느긋한 거는 이 미국이 중심에 앉아 있긴 하지만은 느긋한 거는 스탈린이고, 이 사람은 지금 산소호흡기 떼고 사진 찍다만 나와 있는 것 뿐이고, 이 온 둘만 이 스탈린하고 이제 마음이 간절한 루스벨트만 이제 대화를 하니까 처칠은 매우 못마땅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카이로 회담 때는 그 스탈린이 결석이었고 테헤란 회담 때는 장제스가 없어졌죠. 테헤란 회담은 1943년 12월 2차 세계대전 중 이란 수도의 테헤란에서 개최됐는데,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3거두 회담을 말합니다. 카이로 회담 때에 스탈린이 불참했고 고소 공포증으로 인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스탈린을 배려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도착할 수 있는 테헤란을, 이란의 수도죠, 회의 장소로 정한 것이지만 모양새는 영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루스벨트와 처칠이 스탈린에게 카이로 회담의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 회담으로 연합국 측의 전쟁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연합국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전쟁 처리와 전후 문제가 연합국 측에 가져돼가지고 9회에 걸쳐 이루는 연합국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943년 10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렸고, 여기서 동년 12월에 3거두의 테헤란 회담으로 진전한 겁니다. 그 결과 3국의 협력과 전쟁 수행선은 동부전선에서 소련의 반격에 호응한 제2전선의 결성 등에 약속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처칠은 영국은 폴란드가 독립국가로 복원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뿐이다. 테헤란 회의에서 루스벨트와 스탈린 두 사람만이 서로 기회 말을 주고받으며 하는 말이 저 뚱땡이 녀석, 처칠도 하는 말, 저 뚱땡이 녀석이 알게 되면 우리 둘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했다고 전합니다. 장제스는 자국의 내전 때문에 참석도 하지 못했고 처칠의 고집으로 그 장제스가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또 3일의 회담이 되는데요. 스탈린은 고소공포증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열차로 테헤란까지 왔고, 미국의 루스벨트는 군함으로 미국에서 카이로까지 왔다가 다시 카이로에서 테헤란까지 군함으로 이동했고, 나이도 있고 일찍이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이라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처칠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국력으로 군대로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는 루스벨트의 건강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몸이 병약하면은 군대가 많이 있어도 힘이 빠지는 거죠. 처칠은 더 심각합니다. 사진 촬영할 때만 정상으로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회담장이나 호텔에 있을 때 계속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니까. 심장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그때 느긋한 사람은 스탈린밖에 없어요. 루스벨트나 처칠은 건강이 말이 아니었고 장제스는 국공 내전 때문에 아직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 루스벨트와 처칠이 카이로에서 테헤란까지 소련의 스탈린까지 찾아간 것은 미국이나 영국이 스탈린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주 마음이 다급할 때 일어난 그런 회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로 45년도 2월 달에 얄타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얄타는 그 소련 땅의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반도의 얄타라는 도시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전후 처리를 두고 협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당시 루스벨트는 아주 병약해서 힘들었고, 처칠도 병색이 더 짙어졌으며, 장제석은 건강하긴 했지만 국공 내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처칠은 조선의 해방은 글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독립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처칠이야. 못된 놈이죠. 2차 대전 말기라 다 전쟁이 오래 계속되는데 대한 피로감이 가중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주도권은 뭐 스탈린이 쥐고 그저 스탈린 별로 말 없어도 모든 결정권이 스탈린 입에 달려있는 그런 모양새가 회담이었어요. 이때 뭐 루스벨트는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아주 병약해 있습니다. 처칠도 건강이 안 좋았고 스탈린만 뭐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1945년 2월 달에 열린 이 얄타 회담에서 그 2차 대전의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하여 이견을 나눈 그런 회담인데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그런 무렵에 주요 주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 국왕이 왕국이 항복을 하고 나섰고 나치 독일이 패전할 기미를 보이자 연합국 지도자들이 나치 독일을 패배시키고 그 후를 논하기 위해서 크림 반도에 모인 겁니다. 그때 이제 루스벨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탈린하고 윈스턴 처칠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루스벨트는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처칠도 뭐 진행되는 도중에 건강 심장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비만과 고혈압으로 산소 호흡기를 두고 곁에 둡니다. 스탈린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장제석은 건강했지만은 처칠의 고집 때문에 부르지도 못했어요. 처칠은 한반도 문제만 나오면은 범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늘 하는 말이 해방이야. 글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독립은 안 된다. 이제 계속 이 고집을 부립니다. 당시에 얼마나 한국이라는 나라에다 관심이 없었냐면은 그 같이 얄타 회담에 동행했던 미국의 국무장관 에드워드 스테티니어스라는 사람은요, 회의 도중에 회의를 하다가 근데 한국이 어디쯤에 있는 나라야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얄타 회담에서 중요한 문제는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전후에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걸 두고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루스벨트는 외교적인 문제를 항상 혼자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부통령이었던 트루만하고는요, 단 85일, 이 네 번째 그 4선 대통령이 루스벨트인데, 그 정도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루스벨트를 신뢰하죠. 그런데, 루스벨트는 뭐든지 혼자 결정을 하고 처리해요. 그래서 부통령하고 의논도 안 하는 사람이라. 부통령하고, 그 만난 게 뭐 두 번밖에 안 만났다니까. 나중에 이제 부통령으로 취임한 지 85일 만에 루스벨트 뒤를 잇는 해리 트루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루스벨트가 서거했기 때문에 대통령 됐지만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소련은 독일 땅을 상당히 그 점령하면서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루스벨트는 건강이 안 좋았고 처칠 역시 건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3개국 지도자는 곧 이어서 다시 이제 포추하면서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에 대한 강대국들의 인식이 어땠을까? 자, 얄타 회담 때 처칠은 어떻게 하면은 그 조선 독립을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걸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자기가 평소 읽었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쓴 조선은 독립할 수 없는 나라라는 어떤 문건이 어느 서류에 있다 가지고 챙겨갔더니 그걸 찾아 뒤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스벨트는 조선은 한 40년간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좀 훈련시켜가지고 그야 그 독립이 들렸는지 말로 지금 당장은 그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들을 지도하는 정훈 장교들이 교훈에서 조선인들은 미국인보다 한 900년은 뒤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모양새를 보면요. 상해 임시정부가 있을 때 그 전체 임시정부에 상해에 있는
조선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500명 가지고 정당을 몇 개를 만들었냐? 27개를 만들었어요. 500명인, 조선인 500명인데 정당이 27개야. 또 후에는 그 임시정부도 서울도 있고,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 상해도 있고, 나중에 충칭도 있고, 이 임시정부도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미군정 당시에 보면요, 조선에 정당이 270개야. 근데 그 당원 수를 다 합하면요, 우리 국민 수보다 3배나 많아. 전부 가짜죠,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편 조선인들이 하는 걸 보고 무시한 만도 해. 그 당원 수가 7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국민 다 해도 7천만 명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3천만도 안 돼요. 2,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7천만이 당원이 270개 정당에 가입됐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니까 미국이 웃을 거 아니야. 미군정이 이제 딱 들어서자 별의 사람들이 뭐 찾아와서 애를 먹이니까 미군정에서는 개인하고는 우리가 상대가 못한다. 정당 단체에 등록된 정당 단체에 그 장이 와서 만나자 이렇게 하니까 정당이 또 340개가 돼서 한국에 조선 땅에 미군정 시대에. 그래서 미군정의 상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군정이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그 사람들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참 돌아보면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포츠담 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윈스턴 처칠, 해리 트루먼, 이제 루스벨트가 세상을 떠나고 말하자 부통령 된 지 85일 만에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앉았기는 하지만은 여기는 지금 앉아 있다가 영국 땅에서 자기 당이 선거에 참패했다는 말도 중간에 일어서야 되고, 결국은 이제 이 둘이서 의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사람은 이 스탈린이 소련군을 가지고 참여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만 하고 있을 때야.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도중에 이제 선거로 자기 당이 참패하자 총리가 바뀌어버렸어, 벌써 회담 중에. 그래서 도중에 영국 총리는 새로 된 사람이 한데 보니까 뭐 체구도 왜소하고 스탈린만 여유 있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45년도 7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이 포츠담 회의가 열렸는데, 소련이 점령했던 독일 땅 포츠담에서 강대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회의 장소가 소련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포츠담에서 열렸다는 것만 해도 그때 스탈린이 얼마나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45년도 4월 12일 루스벨트는 일본의 항복을 보지 못하고 과로사로 서거했고, 트루먼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고, 영국 처칠은 자국 선거에 패배하면서 총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 애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총리가 돼가지고 참여를 했죠. 전쟁의 양상이 막바지를 시작하게 되면서 미국은 매우 불안하고 다급한 입장이고, 일본군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가미가제 전투를 보면서 매우 미국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패배하더라도 미군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코피를 많이 나게 해가지고 항복을 해도 조건을 좋게 해서 항복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사이판 전투, 오키나와 전투, 이오지마 전투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코피를 많이 흘리는 작전이 그런 전쟁이었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 주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노회한 스탈린이 그런 미국의 초조한 마음을 다 간파하고 느긋하게 앉아서 즐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막 미국 대통령을 승계한 경험도 없는 트루먼과 애틀리가 다 어린애 같고 스탈린을 찾아가서 스탈린에게 도움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은 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참 딱한 노릇이라.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어려운 때에 어느 한쪽에서 확실히 누가 밀면 다 밀려 넘어가는 그런 때에 메가드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메가드 옆에 있는 라이샤워라는 사람 때문에 메가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라이샤워가 엎어주는 대로 이제 따라갈 수 없었겠죠. 자, 한국의 해방과 독립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유일하게 장제스였는데 처철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었고 중국 내부의 국공내전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미국이나 영국, 소련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회의는 스탈린이 의도한 방향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계획한 그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스탈린,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일본의 뜻을 전하는 라이샤워와 메가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결정적인 키를 쥐게 된 거예요. 포츠담의 결과는 조선반도뿐만 아니라 그래도 일본 본토의 섬들을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이 분할하는 것으로 결론 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본 열도는 고스란히 보존되고 엉뚱하게 갑자기 조선반도가 분할되게 됐는지 알아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조선반도를 어떻게 왜 분할을 점령하게 됐는지 그런 회의는 어디서 열리게 되었으면 언제 누구의 머리에서 그렇게 발칙하고 회개한 안을 내놓았는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련의 스탈린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전혀 아닙니다. 자, 조금 이야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소련, 붉은 소련 국기가 있는 거, 소련, 미국, 이게 연두색은 영국, 그리고 여기 중국. 이렇게 다 결정해놓고 카이로 회담,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다 해서 결정 다 해놓고는 오늘 자고 보니까 일본 열도 분할안이 취소돼 버리고 백지가 돼 버리고 한반도를 갖다 나눈 거예요. 여기 말이 돼요? 메가더의 고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45년 8월 1일 막을 내린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 본토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이 결정을 파괴하고 한반도를 분할하게 됐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인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일본 본토를 분할하겠다는 포츠담 회담의 결의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메가더는 또 왜 이거 반대했을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가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는 크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메가더는 또 무슨 연고로 일본 본토 분할 결정을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여기 나오는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여태까지 서론이고 만약 이때 메가더가 일본 본토 분할에 반대하지 않고 포츠담 회담대로 결정된 대로 일본 본토가 분할되었다면 6.25 전쟁은 없는 거죠. 인천 상륙도 없는 거라. 물론 북한하고 우리가 한 나라 돼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거나 하면 한참 혼란했었겠죠. 좌파 우파. 지금 그거야 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남한만 해가지고 따로 뭐 남한이 하나다, 북한도 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도 남한 땅에만 해도 좌파 우파는 있잖아요. 진보 보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두 개 다 있잖아. 만약 이때 메가드가 그 못된 짓만 했다면은 6.25도 없었을 것이고 동족 상장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쯤 우리나라는요 일본을 훨씬 앞질러 있을 걸로 봐요.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분할되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뭐 저렇게 성장한 거는 어떻게 성장?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군수물자를 전부 일본에 맡겨가지고 생산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확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학자들은요, 조선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본을 살렸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가더는 우리 역사에 가장 큰 해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다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메가더 동상을 세운답시고 뭐 인천 상륙작전을 미화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저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지. 메가더 교만과 고집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돼. 포츠담 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했든지 상관이 없이 일본 본토 분할하는 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센 고집을 부는 사람이 메가더였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연임을 이어온 루스벨트는 그 당시 노쇠하고 병약한 상황이었고 백악관 안에는 실제 실력을 가진 문고리 3인방이 미국 백악관 문고리 3인방이 백악관 내에 기숙상근 집에 퇴근도 안 하고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연구를 합니다. 루스벨트 글쎄 뭐 64세니까 안모 장애가 있다 손쳐도 너무 빨리 돌아가셨죠. 갑자기 죽고 나자 트루만 대통령이 자동으로 승계했는데 그는 거의 뭐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링컨 이후 처음으로 미시시피강 서부,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동부는 뭐 수준이 높다 생각하고 그 미시시피강 서부는 수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당시입니다. 근데 링컨 이후에 트루만이 처음으로 이제 그 미시시피 강 서쪽 사람이 미국의 그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독한 근시에다가 그 해리 트루만은 고졸이라는 거야. 그래서 메가드가 또 이제 그 고졸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인데도 군 통수권자도 메가드가 또 이제 트루만 대통령 예사를 무시합니다. 그 메가드가 별을 달고 있을 때, 그 해리 트루만은 뭐 중인가 그랬다 그래, 그 과거에. 그러니까 뭐 내 밑에 있던 저거 고졸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메가드가 미국 대통령 그 해리 트루만을 아주 뭐 노골적으로 예사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떤 섬에서, 웨이크 섬이라는 섬에서, 만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뭐 군부의 큰 실세니까 하와이쯤에서 어디 만나자 그 중간쯤 되니까 했더니 메가드 하는 말이 난 지금 바쁘니까 당신이 좀 더 가까이 일본 가까이 웨이크 섬을 오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뭐 뒤늦게 대통령 된 트루만이 뭐 메가드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럼 제가 찾아가죠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메가드가 얼마나 허세를 부렸냐. 자기가 먼저 기다려야 맞잖아요. 대통령이고 자기는, 뭐, 군대에 뭐, 그 계급이 높지만 대통령 주부터 한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가드가 얼마나 교만을 부리냐면요. 그 조종사에게 공항에 도착해가고 그 착륙을 안 하고 자기가 올 때 트루만 대통령이 공항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지 보라는 거야. 그래,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그럼 공장 몇 바퀴 더 돌아라. 그 메가드가 뒤에 오고 상관처럼 트루만이 먼저 기다리는 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났을 때인데, 그래 이제 메가드에게 물었다, 트루만이. 우리 병사들이 뭐 이 크리스마스는 고향에 가서 쉴 수 있겠어? 그랬더니 메가드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즐길 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메가드 허세가 내 손을 한 손을 오른손을 뒤에 이렇게 묶어놓고 그 왼손 한 손만 가지고도 김일성의 군대 정도야 해치울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메가드가 아무것도 모르고 조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북한이 얼마나 뭐 강한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링컨 이후에 어쩌면은 가장 좀 강력한 왕이 지도력이 없는 그런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 되자 그 메가드가 아주 예사로 무시하는데 뭐 그럴 만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번째 임기 중 85일 지나는 동안에 트루먼 대통령을 단 2번밖에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루스벨트는 지 혼자 결정하고 부통령하고도 상의도 안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핵무기 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해졌는데 트루먼이 그 핵무기라는 게 뭐냐고 몰라서요. 부통령인데.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때에 그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데 워낙 은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부통령도 몰랐던 겁니다. 핵무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부조정위원회 38도선을 그은 로저 장학생 세 사람인데 조지 링컨이 소장이고 찰스 본스틸, 딘 러스크 이 세 사람이 다 그 로저 장학생이라면 영국의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다이아몬드 강산을 개발해 가지고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영국 본토 땅보다 3배나 많은 땅을 아프리카에 점령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영국에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번 돈을 가지고 그 로즈 세실 로즈는 50몇인가 일찍 죽어요. 원래 이제 목사 아들인데 세실 로즈가 아프리카에 가서 번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로즈 장학생, 로즈 스칼라십 하면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노벨상과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전액 장학금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 이제 영연방하고 미국 대체로 이제 그 영연방에 있던 뭐 카나다를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이런 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영연방이 꽤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수재들만 모아다가 장학금을 주는데 생활비 다 주고 학비 다 대주고 그래요. 이래서 인재를 길러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제국주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앵글로 섹슨족의 제국주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기르는데 거기에 이제 조지 링컨, 찰스 폰스텔, 딘 러스크 다 몽골인 상위방 다 이 로즈 장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로즈 장학생들은요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쓴다는 왜 안 쓰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쓴 논문을 심사할 교수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논문을 안 쓴다. 그래 얼마나 교만한 것들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메가드하고 그 옆에 있는 정치인활동 보좌관 라이샤워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문고리 3인방 조지 링컨, 찰스 본스텔, 딘 러스크 이 5사람이 안을 만들면 해리 트루먼은 고졸 출신에다가 부통령으로 있다가 승계된 주제에 뭐 그거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하면 6사람이야. 일본 본토에 있는 그 메가드하고 라이샤워, 여기 조지 링컨, 찰스 본스텔, 딘 러스크, 그리고 해리 트루먼, 요 6명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잘라가지고 그 한국전쟁에서 58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우리 땅에 와서 싸워주고 뭐 전사한 사람이 있으니까 막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원인자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고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된 책임자 근본 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은 영국의 목사 아들 태어난 정치인이죠. 케이프 식민지의 총리로 영국 정부가 추진한 아프리카 종단 정책에 가담한 것으로 유명한 제국주의자입니다. 하트퍼드셔 주에서 태어나가지고 1870년 남아프리카에 이주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그 남아프리카 기후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좀 살아라. 그래서 킴벌리에서 다이아몬드 채굴을 종사했고, 그 로디지아 개발을 위해서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 설립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사이야 다이아몬드 생산이 통합되고 독점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케이프 식민지 정계에 투신하게 되고 1890년 총리가 되었습니다. 행정개혁과 영국 식민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요. 건강이 나빠져 50세에 케이프타운 근처에서 죽었는데요. 그 유산으로 로저 장학재단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로저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점에 와서는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그 영연방뿐 아니라 한국 사람 중에서도 로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자, 아까 3부 조정위원회, 미국의 3부가 뭐냐면, 즉 국무부, 육군성, 해군성.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미국 군대 하면은요, 공군이 제일 막강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미국 공군은 해군에 예속되어 있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온 세계를 가서 공격하려면요, 항공모함, 그 전투기 어머니야. 해군이 어머니라고.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 비행기, 폭격기, 이런 것들이 항공모함에 실려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해군성, 육군성, 그리고 국무부, 이렇게 이제 3인 세 부서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낸 사람이 조지 링컨과 찰스 본스틸, 딘 러스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보면은 미국은 카이로 회담 결과나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계획은 따로 세워 나가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UN 결의의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UN이 뭐라고 결정해도 그 자기 마음에 들면은 따라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따로 또 지 멋대로 해요. 그럼 미국을 말리거나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자, 처음에 이제 3부 조정위원회가 링컨 소장이 이걸 이제 갑자기 소련군이 이 만주를 거쳐가지고 연해주를 거쳐가지고 한반도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45년 8월 9일에 소련이 일본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 한반도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백악관에 전달되자 바로 조지 링컨 소장이 딘 러스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너무 그 글자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대충 그린 게 여기 파란 선, 요 블루 존이라는 요 선까지는 미국이 하고, 요 레드 존, 여기 이제 요거는 만주를 포함해가지고 북한 요까지는 소련이 통치한다. 그 사할린 얼마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30분 만에 이걸 만들었다. 이 분할 안을 30분 만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풀지 못하고 70년이 지나갔어. 자, 그 전범국가 일본 본토는 분할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었고, 조선반도 즉 한반도는 허리가 잘리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한국 전역이 발발하게 됐고, 그 5,280만 이 정도 사상자가 났는데, 그 이제 실종된 자까지 다 합하면요 5,800만, 600만 정도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누구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메가드가 죽었는데 책임도 못 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알기는 알아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 세우고 그런 거 하지 마.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또 소급하게 되면, 지금 역사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도 현실에서 그 과거로 돌아가면은, 일본에 여기가 오사카고요. 오사카에서 동북부로 쭉 올라가면은요 교토가 있습니다. 교토는 우리나라 같으면 경주 같은 곳이야. 그 옛날 그 어떤 수도였죠. 그 경도잖아요, 경도. 여기가 옛날 서울인 거야, 경도.
그리고 여기 이제 비파오라는 큰 일본 최대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토와 오사카 이쪽에 모든 그 수도를 여기서 이 호수가 다 하는데 여기 그 비파호의 서남단 여기 보면요. 조금 이거 호수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엘야쿠지라고 하는 요걸 이제 한자로 하면 연력사인데 이걸 일본 발음으로 엘야쿠지라 그래요. 여기 이제 일본 동경에서 선교하던 목사의 아들이 선교사 아들이 여기 라이샤오인데 라이샤오라는 원래 그 풀 네임은 에드윈 올드파더 라이샤오예요. 이 사람이 그 어릴 때 이 절간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책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신라시대 그때에 일본의 옌린이라는 스님이 불교를 믿었는데 도대체 그 불법 불교의 그 교리 이런 것을 공부하는 네팔까지 가거나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건 너무 모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동양의 불교는 당나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로 가서 불교의 오리지널 교리를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옌린 스님이 우리 신라에 와서 장보고의 배를 타고 당나라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10년 동안 당나라 유학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다 일기로 씁니다. 그 여행 일기 같은 여행 겸 유학 일기인데 이 책이 입당 구법 순례행기 당나라에 들어갔다 뭐 하러 법을 구하러 구법 그리고 순례하고 행기 그래서 입당 구법 순례행기라는 유명한 일기장 책을 남겼는데 이 라이샤오가 어린 시절에 그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 선교사 아들이 절에 또 뭐하러 가가지고 그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16살에 이제 일본 동경을 떠나서 미국 땅에 가서 고등학교를 하고 대학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일본 문화와 일본 불교 옌린 스님에 대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교수가 되고 했다가 이제 태평양 말기에 메가드가 이 연합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일본에 주둔하게 될 때 메가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네가 가서 이 박사가 가서 그 곁에서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제 메가드의 정치 담당 보좌관으로 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라이샤오는 일본의 총리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야말로 이 라이샤오의 처가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일본을 다 폭격해도 이 교토만큼은 폭격하지 않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토를 보호해. 이 일야쿠지 이 절간에 자기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이것 때문에 일본 통이 되고 이것 때문에 베가더의 보좌관도 되고 나중에 그 주일 미국 대사까지 되거든 이 사람이 한반도도 왔었어요. 우리나라의 한글 기역 니은 뒷건 니을 그다음에 아야 어여 오유 한국의 모음 자음 글자를 영어로 표기할 때 어떤 문자로 대입되는가 이걸 만든 사람이 라이샤오야. 굉장히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본으로 봐서는 정말 일본 열도가 분할되지 않게 한 일본의 은인이고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거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잘했지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교토도 여러 번 갔고 오사카도 여러 번 갔는데 일야쿠지 이 절간은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장보고의 기념비도 있다는 거예요. 장보고 때문에 이 옌린이라는 스님이 당나라에까지 무사히 갔다 무사히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옌린 스님은 그날 이후로 일본 불교 중에서
천태종의 비조와 같이 돼요. 우리나라 저 담양에 있는 구인사 있잖아요. 구인사. 그하고 교류가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엘야쿠지라는 절간인데 참 정갈하고 깨끗해 보이죠. 이게 그 동나라까지 갔던 옛님이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옛님의 입당구법순례 행기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원본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일본에서 어려서부터 공부한 라이샤워가 한자로 된 걸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입당구법순례 행기는 이렇게 씁니다. 입당구법순례 행기는 9세기에 활동한, 그러니까 2000년, 아니, 1000년 넘었죠. 1200년 전이야. 일야쿠지의 성녀 옌린이 저서는 일기로 일본 규수를 출발해 당나라 9년 머무는 동안에 일본으로 돌아오기까지 행적을 기록한 건데요. 신라와 관련된 기록은 2권, 4권에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2권인데 적산 법화원에 머물다가 오대산을 여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는 당시 당나라의 군사, 무역, 종교, 사회, 정치, 풍습, 간섭, 문화, 외교, 이민족 등의 사실적인 기록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당나라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이제 일본 연구에도 아주 좋은 자료가 돼가지고 그 라이샤가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신라의 장보고의 통치 아래에 있던 중국 내의 신라방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그런 배려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토시 인근 연력사에 장보고 기념비와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상왕 장보고와 당시의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신라방의 군사적 외교적 상황을 알아보는데 기존은 또 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만남, 메가드하고 라이샤와 만남, 정말 일본을 위해서는 잘 만난 좋은 만남이고 우리 한반도 운명을 두고는 아주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글을 로마자, 영문자로 표기할 때 이 라이샤워가 맥쿤이라는 사람하고 라이샤워 이 두 사람이 지금의 영문자 표기법을 하는데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데는 부산이 안 되고 푸산, 대구가 안 되고 태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걸 지금은 고쳐졌지만은 그때로서는 어떻든 이 사람들이 한글 글자를 금방 읽어내고 그 음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부 조정위원회 이 사람들이 프랑클린 루스벨트의 명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참 지금 와서 보면 이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메가드나 라이샤워도 참 원망스럽죠. 예. 결국은 그 일본 본토에서는 메가드, 라이샤워, 백악관 안에서는 조지 링컨 소장 그리고 찰스 본스텔틴 러스커 그리고 결국은 해리 트루만이 사인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운명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가드에서 동상을 세우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드하고 아무 감정이 없지만은 우리 민족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메가드가 어리석은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라이샤워가 읊어주는 대로 백악관에 이 사람들에게 산부조정위원회 보고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요 해리 트루먼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근현대사 중에서 한반도 분할사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6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